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교육부가 어제 글로컬 대학 30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프로그램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 계획을 갖춘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10개 대학을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3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비선정심사에서 혁신성이 60% 반영되는 만큼 대학들은 구조조정이 기본적으로 고려돼야 할 요소를 보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일부 대학 간 연합이나 학과 간의 통합은 글로컬 대학 지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대학 간 통합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국립대인 안동대와 금호공대를 비롯해서 공립전문대인 경북도립대의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계명대의 경우 같은 재단은 계명문화대와의 통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방소멸과 함께 지방대 역시 학령 인구 급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글로컬 대학 육성이 위기를 빠져나올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엔 전날보다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7도로 4도에서 5도가량 크게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겠는데요. 이른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 비의 영향으로 현재 의성과 안동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영주는 보통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오늘 오후 2시 도내 최초로 카카오와 초정밀 대중교통 정보 제공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는 위성항법 시스템을 활용해 카카오 맵상의 실시간 버스 위치를 나타내는 서비스인데요. 센티미터 단위의 버스 위치 정보를 초 단위로 갱신해 주행 또는 신호 대기 상태 등 버스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안동시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버스 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GNSS 기준국과 이동국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카카오와의 데이터 검증을 통해 빠르면 다음 달 말에 서비스 제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포항의 하늘은 흐립니다. 낮 최고 기온 오늘 20도, 내일은 28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남부 먼바다에 최고 3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에 너울도 유입되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항시민연대가 어제 포항시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속가능 사회 포항시민연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미미한 양이더라도 해양 오염과 생태계 교란 등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본의 방류 계획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항 지역 어민들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상인들과 노동자들의 생업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포항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항시민연대는 지난 2016년에 결성된 포항 시민들의 모임으로 포항 지역 발전과 관련한 주요 현안과 기후 환경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와 포스코와 포항시가 더불어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6도 높은 16도, 습도는 8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동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 천부리 앞바다에 보이는 바다숲이 조성됐습니다. 바다숲이란 해조류와 해초류로 구성된 군락지로 해양생물의 서식지이자 산란지일 뿐 아니라 탄소 흡수, 오염물질 정화 등 바다 생태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울릉군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황폐화된 해양 생태계의 심각성과 바다숲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보이는 바다숲을 조성하고 어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수심 6m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천부 해중전망대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고유종인 대황숲을 직접 관찰하실 수 있고요.
울릉군은 북면 주감 해역과 서면 통구미 해역의 해조 군락지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후보지 조사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뛰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박현국 봉화군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경북도 의원으로 봉화군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경북도 의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요. 지난해 봉화군수가 되셨습니다. 지난 민선 8기 1년 차를 돌아보시면 어떠신지 소감 좀 부탁드릴까요? 네. 취임한 지 벌써 10개월째 접어들었네요. 그동안 국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건설이라는 목표로 민선 8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군정 운영의 기초를 세우고 지역 발전을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소통을 위해 10개 읍면과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서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 했고 청사 내에 민원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안내 명패를 설치해서 군민 친화적 환경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 은어 축제와 송이축제는 27만 명의 관광객이 봉화를 방문하고 165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봉화 은어 축제는 제11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 관광 부분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남은 임기도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결실을 거두고 나아가서 국민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 주민소득 1조 원 시대 실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신 통계청에 따르면 봉화군의 총 주민소득은 약 7,900억 원 규모로 현재 인구가 3만 정도인 것을 감안해 볼 때 1인당 주민소득은 2,6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네. 임기 내 주민 1인당 소득을 700만 원 정도 늘려 주민소득 1조 원 시대를 열어갈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 산업은 농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지역의 근간인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첨단 농업 육성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대체 작물을 발굴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창업 보육 사업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봉화군은 올해부터 3년간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외국인 근로자 농촌 일자리 중개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네. 이 중개센터를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는 한편 농작업 참여자 중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갖춘 정예 농업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과 청년 농부 육성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예. 정권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농업 인적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함께 미래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해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기반 조성 사업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 첨단 농업 육성의 핵심 방안으로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건가요?
네. 생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하이테크 기술과 결합된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은 더 이상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농업과 농촌에 지속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는 봉성면 청평리 일원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456억 원을 투입하여 약 10헥타 규모의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2세대 이상의 모델로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 경영 부담을 덜고 향후 3년이라는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우리 지역에 높은 역량을 갖춘 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 봉서면 금복리 일원에 예비 스마트 농업 창업 교육과 기존 농업인의 시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온실 테스트 베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봉화군에 꼭 맞는 스마트 농업을 정착시켜 7조 9천억 달러의 규모의 전 세계 농축산식품 시장에서 봉화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이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첨단 농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농림산업과 함께 관광산업을 지역경제를 이끄는 양대축으로 삼으셨습니다. 관광사업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국민소득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반드시 육성되어야 하는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특히 봉성면의 경우 지난해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한 봉화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베트남 마을 조성은 베트남 리왕조의 후손인 화산이 씨가 모여 사는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일대를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으로 예. 금년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천면의 경우 분천 산타마을의 관광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총 150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겨울왕국 분천 산타마을 관광 명소화 사업을 통해서 산타하우스, 사계절 썰매장, 미니기차, 산타 전망대 등 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고 네. 이외에도 5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분천 산타마을 킬링 콘텐츠 확충 사업을 통해 벽화, 정원 등 산타마을 전반에 대한 경관을 개선하고 전망대와 대형 산타 조형물을 설치해 산타마을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분천 산타마을은 워낙 유명한데 더 이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셨고요.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은 봉화에서 추진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현재 베트남 국민들이 존경하는 리 왕조의 후손인 화산리 씨의 유적인 충효당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봉화군 봉성면에 현존해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 후손들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 유구한 역사의 발자취를 발전시켜 한국 베트남 양국 간의 우호 증진과 관광객 유치, 국내 베트남 다문화인들의 교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베트남 음식, 카페 거리를 비롯해 문화 공연장, 연수, 숙박시설을 조성할 예정으로 우리 봉화군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했고 베트남 국가주석과 면담도 가졌으며 네. 박린성 뜨선시와 우호교류 협약도 맺었습니다. 베트남 마을 조성은 봉화군의 의지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경북도와 정부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국가 정책 사업에 반영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면 베트남 정부의 관심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고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베트남 투자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양국 간의 우호를 높이고 또 많은 베트남에서 관광객들이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봉화도 인구 감소 문제로 고민이 큰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 네. 인구 감소는 시대적 흐름으로 봉화군만이 아니라 지방 도시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봉화군은 원래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 임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인 인구 전략과를 신설했습니다.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또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 1월 인구 정책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해 단기적으로는 봉화 인구 3만 명을 유지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의 매력도를 끌어올려 정주 인구 증가와 생활 인구 3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주거, 문화, 보육시설 비롯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추가적으로 인구 유출을 막아 나가겠습니다. 함께 모듈러 주택 확충,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기농 기촌인 체류 시설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함으로써 예. 도시민 유치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 문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봉화사랑 주소갖기 운동도 펼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구는 지역에 살면서 여러 이유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을 찾아 주소 이전을 유도하는 봉화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10개 읍면 이장을 대상으로 인구 정책 설명회를 읍면별로 개최했고 지난달부터는 백두대간 수목원과 영풍재련소와 같은 강내 주요 기관 사업체를 방문해서 예. 봉화 사랑 주소갖기 운동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풍재련소 임직원과 한국 폐고등학교 학생들이 봉화 주소갖기 운동에 동참해 인구 감소 추세가 완화되고 있어 인구 3만 명을 사수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인구 문제는 지자체 노력만으로 참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2031년까지 매조 1조 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감소 지역에 배분되고 있지만 예. 지자체별로 돌아가는 예산은 지방 소멸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예산을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화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예.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에 완료된 1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은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으로 그렇죠.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은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입지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혁신도시 외 지역에도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첨단 농업 육성으로 주민소득 1조 원 시대를 실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국 봉화군수였습니다.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민의 사랑으로 KBS 대구방송 총국이 84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KBS 대구 공개홀에서 기념 콘서트가 열렸었는데 현장에 윤가영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조용했던 이 KBS 공개홀이 관객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는데요. 공영방송 50주년 KBS 대구 총국 개국 84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 콘서트였습니다.
여러분의 KBS라는 주제로 시청자와 함께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는데요. KBS 대구와 인연이 깊은 가수 인순이와 밴드 아프리카와 몽니가 멋진 공연을 보여줬습니다. 현장 소리와 함께 출연 가수들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한국방송 50주년, 대구방송 총국 8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구 경북 시민들 곁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이 있거나 굳은 일이 있거나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희망을 노래했던 대구방송 총국 84주년.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 있고 앞으로도 쭉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시죠. 여러분의 대구, 여러분의 KBS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몽니입니다. 대구에 저희가 예전에도 매년 왔었는데요. 항상 에너지가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관객분들과 되게 좋은 추억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저희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공영방송 50주년, 대구 총국 84주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밴드 아프리카의 보컬이자 가정식 로코 윤성입니다. 네, 저희가 KBS 대구에 되게 많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예전에 문화 스케치에도 출연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아침마당에도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고요. 또 예전에 제가 공연했던 거를 막 찾아봤거든요.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고 매우 지금 설렘 마음이 큽니다. 공영방송 50주년, 대구 총국 84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생생 매거진 오늘도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덕담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자, 앞으로도 지영민과 함께하고 또 도움이 되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도 뭐 함께 할 거죠? 네, 당연합니다. 발빠르게 현장 다녀와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콘서트에 이 KBS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참 들뜬 모습이었거든요. 직원과 함께 콘서트를 관람하러 온 분에게 KBS 대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구 총국에 KBS 시큐리티에 근무하고 있는 심경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좀 크게 열리는 행사여서 좀 기대가 되고 새롭게 또 방청객들 새롭게 만날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그 마스크 안 쓰고 또 실제로 얼굴을 대면할 수 있으니까 더 기쁘고 KBS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S 대구 총국 84주년 개국 축하합니다. 진천동 사는 김민숙입니다. 불후의 명곡 노래가 세대를 아울러서 여러 분야고 가수도 젊은 가수 뭐 이렇게 많이 나와서요. 가족과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각자 그냥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노는데 지금은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장학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아 있었는데 지금은 다 폐지되고 없는 것 같아서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수성구에서 온 윤성님 팬입니다. 옛날에 했던 것 중에서 동물의 왕국? 그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 말고는 애들이 동물을 접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동물의 왕국 말고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한국이나 이런 데서 못 보는 그런 것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좀 더 지역 위주의 프로그램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는 바람은 있어요. 84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대구 총국 84주년 됐다고 하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지난 3년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번 축하 공연 정말 즐겁게 즐기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행사들이 참 많이 열렸으면 하고요. 이어서 KBS 대구 총국을 이끌고 있는 분도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KBS 대구방송 총국장 김장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저희 KBS 대구가 개국 8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 경북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게 콘서트를 직접 관람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는 25일 저녁 7시 40분 KBS 1TV를 통해서 콘서트 실황이 방영됩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에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내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구 중구의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이제 진행된 데 이어서 주소지 이전 사실이 들통나 구의원직을 상실했던 황당한 일까지 발생했었는데 이 모든 게 구의원 간 불통과 갈등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약 10개월 동안 의회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번 정리해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구의회의 이 내용은 불통과 갈등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갈등이 시작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례를 포함해서 총 7명의 구의원이 주민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재선 2명과 초선 5명이 중구의회로 입성됐는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서로 좀 의견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의장직은 최다선 의원이 맡도록 이제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중구의회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을 맡았고요. 또 운영 행정위원장과 도시환경위원장 같은 상임위원장직도 모두 초선 의원들이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불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재선구 의원들이 내부적으로 좀 반발이 좀 상당했었고 의장단 구성 이후에 서로 거리를 두는 그런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의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부인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좀 내부적으로 의견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뭐 마찬가지로 선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을 대표하는 이제 구의원들이 의견을 낼 때 이걸 조율하는 뭐 역할을 맡는 의장단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다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했던 구의원들끼리 서로 이제 편이 되고 또 의장단 구성 이후에 갈등을 자꾸 유발했던 게 문제입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논쟁을 펼칠 수는 있지만 서로를 향한 견제와 갈등 속에서 중구의 주요 사업들이 영향을 받고 또 불화가 겉으로 표출돼서 주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의원 간의 이제 힘싸움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의 주요 사업과 또 주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분명히 안 될 텐데 네. 그런 일이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었나요? 우선 주민들이 좀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구의원 간 의장 간 다툼이 이제 벌어진 게 좀 문제였는데 최초로 이제 갈등이 겉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제 김호성 의장이 이경숙 전 구의원으로부터 폭언을 들었고 일주일 뒤에 SNS를 통해서 2차 인신 공격을 당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네. 김 회장은 이제 이전 구의원이 그 본회의가 끝난 후에 당시 이제 열렸던 본회의가 끝난 후에 의장실을 찾아와서 특정 조례안 부결에 대해서 김 회장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좀 모욕적인 폭언을 했다고 해요. 네. 김호성 의장 주장대로라면. 그래서 20여 분 동안 고성을 또 지르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이전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욕이라고 느꼈다면 뭐 의도치 않았지만 사과는 드린다. 뭐 이 정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 의장은 사과와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구의회에 징계 요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의원과 의장 간의 그 개인적인 대립이네요. 네. 다른 사례도 있나요? 네, 대구시 중구청과 일부 구의원 간에 이제 문제가 또 갈등이 있었는데 관광사업 예산 삭감을 놓고 발생한 갈등이 구의원 간 갈등으로 또 번지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경숙, 김효린 구의원과 이경숙 전 구의원이 이제 지난해 12월 15일 중구청에서 간부들의 폭력적인 위협과 행포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네. 예, 이들은 이제 이틀 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최종 조정이 끝난 후에 구청 국장급 공무원으로부터 욕설과 같은 이제 폭력적인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건데 중구의회는 제 283차 본회의에서 이제 올해 예산이죠. 중구 예산 약 3천억 원을 이제 심사를 하는데 58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의회에서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구청에서는 관광 핵심 사업인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 사업이나 동성로 미디어 아트 구축 사업, 대구 형무소 역사관 조성 사업 같은 이런 주요 사업들이 전액 이제 삭감이 됐다고 해서 반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당시 구의원 3명이 예결특위 최종 조정이 끝난
그 밤 10시쯤에 구청 간부 공무원들이 소회의실을 찾아와서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폭력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의회의 건의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 구청장 사과와 국장급 공무원의 처벌, 징계 사실을 포함한 사건 전말에 대한 내용을 좀 공개적으로 사과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구의원 3명이 주장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 상대 측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중구청 입장에서 이제 해당 공무원은 의원들이 제기한 욕설이나 음주,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한 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거든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이제 부구청장이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고 네. 또 술을 마시거나 욕설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위원장실 바깥 에 보면 이제 좁은 공간에 의자가 있었는데 이게 의자를 이제 발로 밀면서 나가려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소리가 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오해를 산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억울함을 좀 호소했었는데 다른 구의원들은 또 권경수, 김효린 구의원이나 이경수 전 구의원이 요구한 것도 좀 무리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다른 그래서 구의원들은요? 예, 나머지 구의원 4명이 이제 한 목소리로 저희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 심사까지 중단할 일은 아니라는 건데 네. 이게 예산을 볼모로 잡아서 이제 이런 사과를 요구하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 의회 전체 의견은 아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이제 수혜금 격리자 생활비 지원 증액분이나 당시에 이제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원 같은 이런 예산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갈등이 이어지면서 예산안 심사도 지연됐겠네요. 네, 결국에는 구의원들이 이제 그 예산안 회의를 속개하지 않으면서 중단이 계속되니까 김호성 의장이 의장 직권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 의결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부 구의원의 주도로 좀 파행된 예산 심사를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다만 이제 갈등은 조금 지속이 계속됐었습니다. 김호성 의장, 네, 김호성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경수, 김효린 구의원이나 이경숙 전 구의원 3명에 대한 고소 고발을 당시에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네. 추경 예산 심사를 정회를 선포한 뒤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의사봉을 숨겼다는 겁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제 또 김효린, 이경숙 전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어서 SNS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좀 많이 갈등이 겉으로 많이 표출됐었습니다. 지방선거 끝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네. 그럼 올해는 어땠습니까? 이런 중구의회 내용 올해도 계속 된 거잖아요. 예, 올해는 더욱 심했습니다. 이제 서류 강탈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그 구의원직을 이제 서류 강탈 논란에 이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구의회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열렸었고 또 이 과정을 막다 보니까 구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네. 먼저 서류 강탈 논란부터 짚고 넘어가면 도심재생문화재단이라고 해서 그 중구청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김효린 구의원과 이경수 전 구의원이 지난 2월에 하반기 지출 서류 열람을 위해서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당시 현장에서 이제 그 해당 자료를 이제 열람을 하다가 재단 관계자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서류를 들고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단 관계자들이 서류가 사라진 사실을 깨닫고 이제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에 나중에 집행부를 통해서 받았던 내용인데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중구지부가 김효린 구의원과 이경수 전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식적으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고 없이 재단을 찾아가서 회계 자료를 요구 열람했고 이는 지방의원의 그 권한을 넘어선 남용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르면 갑질에도 해당할 수 있다라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 직원들에게 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한 그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구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우선 노조에서 요구한 구의원들로 인해 발생한 내용이 많았었기 때문에 다른 구의원들 다수인 4명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 간 대립이 있었던 것도 고압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지난달 15일쯤에 법조인과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를 열었고 이제 그런 심사를 통해서 총 출석정지
30일 징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네, 당시에 이제 구의원 한 명이 이제 익명을 요구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서류를 가져간 행위 자체가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좀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구의원직 상실이 서류 강탈 논란과 또 중구의회 징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의원직을 상실한 해당하는 인물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경숙 전 중구 의원이거든요. 네.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이제 막기 위해서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제 이거를 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등본상 이제 주소지를 이제 파악해서 신문기일 통지서를 발송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31일에 해당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주소지가 남구 봉덕동으로 되어 있던 사실을 중구가 아닌 거죠. 예, 중구가 아니어서 이제 그 지역구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제 그 구역 변경이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에 다른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는 피선거권이 상실된다고 판단해서 바로 즉시 퇴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일련의 사건들로 지방의원의 자질 논란과 또 기초의회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기초의회를 취재하면서 느끼는 게 반드시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지만 우선은 이런 기초의원 자질을 판단해서 공천을 주는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에 또 치러지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주민들께서 좀 더 신중하게 선출직을 잘 선택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제가 오늘은 저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씨앗 활동 소식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공모와 시민참여팀 선정을 막 마쳤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3개월 정도 대구 시내 곳곳에서 이제 공익활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씨앗이 뿌려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 예쁜 이름입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공익활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시민들을 일컬어서 씨앗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 활동지원센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축이 사실 바로 어떤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공익활동이거든요. 강요가 아니라요. 네, 그렇죠. 그 첫걸음을 저희는 씨앗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단체 소속이 아니어도 그리고 단체 활동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씨앗 활동인데 네. 2016년부터 저희가 쭉 진행을 했었고요. 지난해까지 몇 팀 정도 참여를 하셨나 이래 살펴보니까 427팀이 참여를 와. 하셨고요. 그리고 시민은 한 3,500여 명 정도 시민이 함께 참여하셨는데 네.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시민들이 각자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니까 환경 문제라든가 혹은 젠더 이슈, 인권 문제, 노동 문제 등 굉장한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늘 씨앗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왠지 그 400여 개의 씨앗이 그 팀의 씨앗이 지금은 큰 나무가 됐을 네. 것 같은데 네. 올해는 몇 팀이 씨앗으로 선정됐나요? 예, 원래 저희가 총 30팀을 선정을 했고요. 지원을 70팀 넘게 하셨어요. 와. 배가 넘게 많이 하셔서 다 지원을 못 해드린 게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이긴 한데 이제 자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30팀만 선정을 했고요. 원래 선정된 팀에 저희가 이제 주제 분포를 좀 보는데 재미난 게 그 해에 어떤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최근에는 워낙 기후 위기라든가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환경 주제가 가장 16팀으로 많고요. 오. 예, 그다음이 한 15팀 정도가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복지나 포스트 코로나라든가 젠더, 인권, 노동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특히 오늘은 제가 이제 장애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팀 중에서도 시청각 장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손틈이라는 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손틈이요? 네. 시청각 장애인 손틈의 활동이 올해 씨앗팀 중에 선정이
선정이 된 건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봤는데 시청각장애라는 말을 잘 접하지 못했던 그죠? 것 같아요. 좀 생소하시죠? 생소합니다. 네네. 아마 헬렌 켈러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헬렌 켈러가 청각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말도 할 수 없는 언어 장애까지 말년에는 오게 됐었는데요. 이렇게 시각과 청각 이중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렌 켈러는 굉장히 유명해서 잘 아는데 정작 이 시청각 장애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지게 되면서 이 손틈팀은 이런 시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이분들이 유일하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게 손으로 점자를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활동을 넓혀 나가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씨앗에서 펼쳐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라는 말이 이제 낯설다는 뜻은 그만큼 이분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 되네요. 그렇죠. 아마 당신에게 장애인 친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연 몇 명이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굉장히 좀 분절된 삶을 저희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일이 바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이런 비장애인들 중에서도 이 시청각 장애인들이 더욱더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대구에도 뭐 청각장애나 언어장애, 시각장애 되는 기관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복장애에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씨앗 활동에 참여하시는 이 구성원들이 비장애인 특수교사 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 두 분이서 함께 활동을 하시는데 시청각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어떤 사회 변화의 물꼬를 좀 트고자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시청각 장애인 팀인 손틈 팀의 대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씨앗 사업의 손틈 팀으로 참여하게 된 대표자 김서영입니다. 저희 손틈 팀은요, 시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점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각 장애인이라 하면은 시각과 청각 두 가지 장애가 함께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과 다르게 이제 2중고, 3중고를 더 겪게 되는데요. 씨앗 사업을 통해서 1:1 교육을 진행하는 거고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점자 교육을 계속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제 대구 시민들에게 시청각 장애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일단 제일 우선은 이런 시청각 장애인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대구에도 살고 있구나. 또 대구에서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그런 마음, 같은 이제 인식, 공감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분들도 정말 우리 사회에 나와서 참여하고 싶고 함께 활동하고 싶은데 그 장애로 인해서 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청각 장애인 분들도 조금의 지원과 도움과 관심이 있고 함께 한다면 더 많은 역량을 개발할 수 있고 펼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 사람 뭐야 이상하다 이런 시선보다는 저런 분들이 있구나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이나 제도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시청각 장애인들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자부심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제도가 많이 부족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 분류에 의하면 15개를 저희가 장애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지체장애나 청각장애 등등이 있는데 아직 시청각 장애는 이 장애 분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되는 건가요? 별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 근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보셔야 되고 이게 이제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 체계가 마련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이제 섬세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시고요. 이게 시청각 장애란 용어도 2019년에 장애인 복지법에 처음 명시되면서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요. 제가 안 그래도 한국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를 좀 찾아보니까 조례가 서울, 경기, 제주에는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으로 보아졌습니다. 예, 이 씨앗 활동이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장애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고 법적 근거나 지원 체계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제 지원의 사각지대에 계신데 네. 이 씨앗을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면 시청각 장애에 대한 인식도 좀 높아지고 그것들이 이제 연대의 물꼬가 터져서 제도 개선이나 그리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계시죠. 네, 자 손틈에서 점자 교육을 받고 있는 참여자 얘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참여자분이 이제 시청각 장애인이셔서 수어로 얘기를 하셨고 대표자께서 이제 통역을 해주셨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시각장애를 같이 갖게 되면서 내가 시청각장애인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하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모임이나 또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나 그런 데 가면 서비스를 물론 제공해주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따라가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대1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니 참 좋다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점자 교육을 받으니까 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수어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고 공부하기가 즐겁습니다. 비장애인의 수업을 보고 또 수어 통역을 받는 것과 교수자가 바로 수어로 제공하는 것과는 또 느낌이 다른데 바로 수어로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네, 대구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알리고 싶은 점 시청각 장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시청각 장애가 뭔지 또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는 무엇인지 또 시청각 장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한데 이러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배려를 해준다고 막 이렇게 다가오거나 갑자기 팔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아니면은 이상한 시선으로 본다든지 하면은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각 장애인의 특성과 그 문화에 대해서 알고 나서 이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씨앗 공익 활동을 시작으로 더 확산돼가는 사례들도 있겠죠. 네,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씨앗이 이제 열매가 되고 나무가 되길 저를 기대하는데 이제 좀 유사한 수어 카드를 만들었던 팀들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갔을 때 어떤 청각장애인들이 위급한 사항을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씨앗 팀이 수어 카드를 만들어서 대구의료원에까지 이제 비치를 하면서 확산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 손틈팀도 그런 활동으로 좀 이어져 나가기를 저도 계속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앗 활동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빅데이터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한 분들 많을 텐데요.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에서는 데이터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문해력과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5월 중에 진행되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고요. 사전 신청은 4월 19일 오늘부터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경북 공예협동조합이 제24회 대구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입상작 43개 작품을 선정하고 전시회를 엽니다. 올해는 대구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경제성, 실용성, 생산성과 상품화 가능성 등이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대상은 임혜진, 송수진 작가의 공동작인 대구를 담은 스카프가 차지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수성목과 김광석길 등 대구의 아름다운 관광지 모습이 은은한 파스텔 컬러로 담겨 있는데요. 대상작을 비롯한 공모전 선정 우수 작품들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5월 도원지 내의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행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달서구는 매년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인 베스, 블루길의 산란기 이전인 5월 초에 도원지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행사를 엽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을 수중 잠수부가 포획하던 방식에서 올해는 생태계 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낚시 포획도 시범 추진하는데요. 5월 2일 도원지 내에 낚시 허용 일부 구역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인조미끼를 이용하는 루어 낚시만 허용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이팝나무가 개화하고 있습니다. 이팝나무는 보통 5월 초 이파를 전후해 꽃이 20여일 정도 피는 나무지만 올해는 따뜻한 날씨에 4월 중순인 지금 도심 곳곳에서 이팝나무 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대구 도심에서 이팝나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가로수길은 달서구 앞산순환로, 남구 봉동로 일원, 수성구 고모로 등이 있고요. 동구 금호강변로에서는 시원한 금호강 제방 산책로를 따라서 이팝나무 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이 경제 불안과 고물가에 시달리는 요즘 덤스터 다이빙이라고 해서 쓰레기통에 뛰어들어 물건이나 음식을 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절도 아니냐며 눈총을 받기도 하지만 과잉 생산과 소비를 반대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KBS 대구방송 총국이 개국 84주년을 맞았습니다. KBS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공영방송과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KBS 대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